얼마 전 저는 도시 중심에서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사위와 함께 두 명의 말썽꾸러기 연년생을 키우는 딸에게 주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8층 높이도 오르내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 아파트의 4층은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새 동네는 바로 옆에 숲이 있어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강아지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곁에는 재간둥이 푸들 재즈가 있습니다. 재즈와 저는 아침 저녁으로 숲이 우거진 공원에서 산책을 합니다. 아침 산책은 말 그대로 이른 시간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6시 30분에 집을 나섭니다. 이 시간에는 거의 사람이 없지만 한 젊은 엄마와 유모차에 앉아 얼굴을 거의 다 가리는 모자를 쓴 아이만이 눈에 띕니다. 그 아이는 항상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여름에는 항상 모자를 쓴 모습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젊은 엄마인 엠마와 인사를 나눕니다. 제주도 그들을 알아보고 꼬리를 흔들며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차츰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가 릴리라는 여자아이이며 엠마는 릴리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릴리는 1살 반입니다. 그리고 릴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엠마 옆에 앉으면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모자 아래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작은 단추처럼 생긴 코가 있는 둥글고 평평한 얼굴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옷 아래로도 기형적인 가슴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엠마가 땀을 닦아주기 위해 잠시 모자를 벗겼을 때 저는 마치 뒤틀린 듯한 작은 귀를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산부인과에서 간호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갓 태어난 아기를 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울면서 도망치듯 병원을 나서는 젊은 엄마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기가 고아가 될 운명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엠마는 릴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엠마와 그녀의 위대하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엠마는 삼촌과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흑백 결혼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엠마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4개월 동안 부모님과 함께 가족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젊은 전문가들이 받은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요? 물론 엠마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기억은 보스턴 외곽의 작은 집과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들은 엠마의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엠마의 엄마가 마치 누군가에게 떠밀린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엠마를 이웃에게 맡기고 남편을 마중 나갔다고 합니다. 그날은 월급날이었고 그들은 엠마를 위한 아기 침대를 가구점에서 함께 고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엠마는 유모차에서 잤는데 유모차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가구점으로 가는 길에 버스와 금속 주개를 실은 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엠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만약 이웃들과 지인들이 때때로 엠마를 고아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엠마는 오랫동안 그들이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들을 덜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매우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를 키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러다 엠마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마치 방아쇠가 당겨진 것처럼 일이 터졌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잠자다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6개월을 더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이웃들은 텅 빈 집의 창문과 문을 막는 것을 도왔고 집을 잘 봐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엠마는 방학 때마다 이곳에 왔지만 텅 빈 집에서 지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녀는 이든을 만났습니다. 이든은 출장, 정확히는 출장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일했습니다. 아주 먼 곳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일을 좋아했고 전공과도 잘 맞았습니다. 이든의 회사는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시추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현장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밑에는 거의 30명의 직원과 20대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든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것 외에도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든은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 어머니는 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든이 보내진 보육원에서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공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은 다르게 꾸려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든이 엠마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엠마가 웅덩이를 뛰어넘다가 넘어진 것 때문이었습니다. 발을 삐었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엠마는 하나뿐인 괜찮은 구두의 굽까지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저절로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출장비가 조금 남아있었고 이든은 엠마에게 몇 건물 너머에 있는 쇼핑센터까지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그곳에서 신발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엠마는 이든처럼 위험 있으면서도 다정하고 전혀 굴욕적이지 않은 말투로 말하는 사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엠마는 그의 든든한 팔에 의지해 신발 가게까지 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웃으며 이 첫 만남, 이든의 말을 빌리자면 공동 행사를 얼마나 많이 떠올렸는지 모릅니다. 이든은 엠마가 새로 산 구두값을 꼭 갚겠다고 맹세했던 모습을 흉내냈습니다. 엠마도 그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든은 계절에 맞는 구두와 여름 구두를 전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든은 그녀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내일 어때? 나 일주일 후에 돌아가야 해. 일주일 후에 돌아간다는 말을 듣고 엠마는 겁이 났습니다. 벌써요? 엠마는 이든이 떠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든은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고 기뻐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그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습니다. 그 후 거의 1년 반 동안 전화와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직전에 이든이 알래스카에서 잠시 나왔을 때 그들은 결혼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엠마에게 상속된 집이 있는 보스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으로부터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빠르게 팔았고 그 돈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곧바로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청 직원들은 이든의 출장 서류를 보더니 바로 혼인신고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 다 되었지만 시청 직원들은 신혼부부와 함께 샴페인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선가 하얀 장미 꽃다발을 가져와 엠마에게 주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엠마는 기숙사에서 이든은 그의 동료 2명과 함께 회사 숙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혼생활은 앵커리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든은 숙소에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엠마는 처음에는 숙소 생활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숙소는 따뜻했고 바로 옆에는 사우나가 있어서 언제나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든의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엠마 외에도 간호사 소피아와 요리사 타냐라는 2명의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엠마는 금방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든이 인터넷을 설치하자 엠마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국 공통 거미줄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엠마의 졸업장에는 영어 교사, 영어 번역가라는 전공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야쿠츠크에 있는 본사에서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녀를 재택근무자로 채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전에 야쿠티아였던 사하공화국의 모든 지질 탐사 현장에서 낡은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 장비 공급업체들은 모든 동봉 문서를 영어로 작성했습니다. 엠마는 바로 이 기술 번역기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지루할 틈이 없었고 이든과 그의 직원들은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엠마는 여가 시간에 이 신비로운 땅에 대해 조금씩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일이 없는 남자 직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여러 번 빌류이 강을 방문했고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보여주려 하는 야쿠트족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9월에 이든이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트레미자 버스 역할을 하는 헬리콥터를 기다렸다가 하루 동안 야쿠츠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엠마를 위한 겨울 장비를 모두 샀습니다. 엠마는 이곳에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든이 다음 교대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엠마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들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든은 앵커리지에 있는 유일한 산부인과에 가자고 했습니다. 엠마는 그를 말렸습니다. 첫째, 소피아가 항상 곁에 있고 둘째, 아직 임신 초기이고 셋째,
자신의 몸 상태가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든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에 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지 4년째인데 아직 여기서 출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당신이 걱정돼. 엠마. 나중에 엠마는 이든이 마지막 근무를 떠나기 전에 왜 자신의 모든 저축을 엠마의 계좌로 이체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2개의 계좌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긴 돈과 이든, 이번 돈 모두 엠마의 계좌에 넣어두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엠마는 그의 결정을 떠올릴 때마다 마치 이든이 곧 일어날 일을 예견한 것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웠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엠마도 지금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든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구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밤새도록 숙소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방 앞을 지날 때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가 들렸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이유를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엠마는 장례식장에서 진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음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곁에 있던 소피아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엠마를 어디든 갈 수 있는 차를 타고 앵커리지의 산부인과로 데려갔습니다. 엠마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이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2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든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태어났는지. 엠마는 있는 힘을 다해 소피아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여자아이야? 나중에 엠마는 소피아의 눈물이 이든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 엠마는 계속해서 딸을 보여달라고 애원하고 요구했지만 엠마의 상태가 아직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부인과 과장이 그녀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인자하고 미안한 눈빛을 한 나이든 의사는 엠마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릴리가 조산으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장비가 낡고 오래되었어. 이제 자네에게는 2가지 선택이 있네. 다운 증후군은 아직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거지. 하지만 자네가 어떤 어려움, 어떤 짐을 짊어져야 할지 알아야 하네. 자네는 강하고 똑똑하고 이 근방 모든 이들이 존경하던 그런 남편이 있었지. 하지만 자네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는 말게. 그러니 결정은 자네의 몫이야. 엠마는 이것이 자신과 이든의 딸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즉시 말했습니다. 소피아와 젊은 기술자 2명이 엠마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이미 갓 태어난 아기를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엠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그리고 엠마의 등 뒤에서 회사는 이미 엠마와 릴리를 위해 그녀의 고향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직원 2명을 파견하여 숲 근처 신축 아파트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아파트에는 모든 가구가 갖춰져 있었고 모든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아이가 휠체어를 타야 할 경우를 대비해 문턱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연금을 포함한 서류까지 모두 처리된 후 다른 직원들이 소피아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엠마와 릴리를 그들의 새 아파트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엠마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병원을 다 다녔습니다. 그녀는 임신 초기에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의사들의 핀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의사들에게 노래 가사처럼 오직 비행기로만 갈 수 있는 신도 잊어버린 마을과 도시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모든 클리닉과 병원이 최신 장비를 갖추고 진단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증후군과 기타 끔찍한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엠마와 릴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저는 그들에게 더욱 애착을 느꼈습니다. 그들도 저에게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엠마와 릴리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제 딸과 손자 노아와 루카스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엠마는 아이들이 릴리를 무서워하거나 혐오감을 드러낼까봐 잔뜩 긴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엠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 어른들이 릴리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고 아이들도 그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장난꾸러기들은 릴리의 손에 노아는 자신의 소장용 자동차를, 루카스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놀던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던 큐브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릴리가 웃었습니다. 릴리는 아이들을 껴안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제 딸은 릴리야. 나도 너랑 안아보고 싶어. 이것 좀 봐. 라고 말하며 화장품 가방에서 신기한 거울, 작은 삼명경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릴리는 그것을 받아들고 직접 펼쳐서 처음에는 노아와 루카스에게, 그 다음에는 제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몸을 숙이자 릴리는 다정하게 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엠마와 제 딸은 동시에 부엌으로 뛰쳐나가 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순수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엠마에게는 제 딸이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릴리에게는 제 손자라는 2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엠마가 산책할 때 릴리를 숨기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때쯤 릴리는 이미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릴리의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때로는 깡충깡충 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아이들도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아이들의 엄마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비록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지만 분명 아이였습니다. 제 딸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합니다. 딸아이는 인터넷에서 대대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소통하는 플랫폼, 그런 사이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반드시 다과를 곁들인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아이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첫 1, 2년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엄마들을 찾았습니다. 그 엄마들은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과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고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엠마도 다운 증후군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직접 찾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 따르면 말과 돌고래가 이러한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 돌고래를 만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설 승마장 주인은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 훈련되고 온순한 말을 그러한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물론 비용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동물인 말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 사이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어떻게 경건하게 자신의 갈 길을 다운증후군 아이의 작은 손에 내어주는지, 그것은 직접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제게 할아버지인 데이비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할아버지는 이미 형성된 그러한 아이들 모임에 그야말로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넓고 잘 가꾸어진 마당이 있는 교회 저택에 살았는데 마당 한가운데에는 멋진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할아버지는 여름 내내 수영장물을 50cm 깊이로 유지하여 문제가 있는 아이들, 즉 12명의 아이들이 마음껏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까지 도맡아 자신의 회사 소유의 편안한 미니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6살이 되자 우리 릴리는 치마를 입은 귀엽고 사랑스러운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여자아이가 3명 더 있었고 나머지는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이 더 활발하고 더 빨리 자란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적어도 릴리를 따라잡거나 배드민턴에서 셔틀콕을 더 잘 잡는 것은 남자아이들에게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릴리는 끈질기게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포옹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자아이들도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말더듬이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것을 해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실제로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언젠가 저와 딸이 엠마의 집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아이들은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노아가 자신의 셔츠를 들고 우리에게 뛰어들어온 일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자신의 카우보이 셔츠를 내밀며 단단히 꿰매져 있지만
흰색 실 대신 검은색 실로 꿰매진 단추를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그게 뭐냐고 묻기도 전에 방문 앞에 두 아이의 머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릴리와 루카스였습니다. 릴리는 웃고 있었고 루카스는 노아보다 먼저 큰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노아 셔츠 단추가 떨어졌는데 릴리가 직접 꿰맸어요. 그리고 엠마를 굳건하게 만든 두 번째 일화는 소피아의 딸 이야기입니다. 소피아가 거의 20년 전 딸 매기를 낳았을 때 그녀는 임신 초기에 경고를 받았던 진단을 바로 받았습니다. 매기는 다운 증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아이를 포기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도 사회생활도 포기하고 자신과 딸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점점 더 자주 마리아라고 불리는 매기를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애에 빠진 셀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이루었고 마리아의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마리아와 그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을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제 딸이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에 대해 알게 된 제 딸은 차를 타고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엠마에게 링크를 통해 이 정보를 찾아보라고 강요했고 계속해서 이것 봐 라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즉시 자신의 게시물을 올렸고 링크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이미 다른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제 딸은 엠마에게 같은 주제를 다룬 영어 사이트들을 샅샅이 뒤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엠마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주제가 더 있었습니다. 첫째, 의사들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의 수명이 짧다는 것을 종종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종이로 된 자료들에서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극적으로 짧다고 말했습니다. 10세 이하라는 끔찍한 수치가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전이었습니다. 엠마가 샅샅이 뒤진 영어 사이트들과 그 뒤를 이은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이를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서유럽 통계에 따르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적절한 치료, 양육, 의사소통을 통해 60세 이상의 수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의 유전적 전달과 관련하여 그러한 진단을 받은 여성의 50%가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통계는 변동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물려받을 확률은 35%에서 50%입니다. 엠마, 당신은 충분히 할머니가 될 수 있어요. 제 딸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후군을 가진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가정에서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특히 엄마는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이것이 무엇에 대한 나의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엠마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엠마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2등까지 더해져 도대체 어디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피아가 엠마를 도왔습니다. 소피아는 엠마와 릴리를 만나기 위해 3년 전 휴가를 내어 엠마를 찾아왔고 엠마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소피아는 쇼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부님께 다가갔습니다. 엠마, 이든, 릴리에 대한 모든 것을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엠마가 자신을 자책하고 있어요.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네,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예배 후에 엠마를 데려올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엠마가 종교가 없는 것 같아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데려와봐요. 거기서 생각해보죠. 다음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된 엠마는 자신이 놀랐습니다. 엠마는 반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마당에 도착해서 신자들이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오기 시작할 때까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소피아가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거의 즉시 신부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신부님은 먼저 엠마에게 인사를 한 다음 릴리에게 몸을 숙였습니다. 릴리는 활짝 웃으며 신부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신부님은 릴리를 안아들고 엠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릴리는 이미 신부님의 십자가를 만지며 손바닥에 무게를 재는 듯 했습니다. 엠마는 딸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신부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두 사람으로서 이야기해봅시다. 제 직분은 잊어버리고 솔직하게 대답해보세요. 만약 당신의 이든이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를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엠마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릴리를 포기했고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신의 릴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지 아세요? 보육원이나 고아원에서 살았을 거예요. 밥도 먹이고 치료도 하고 옷도 입혔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만큼 릴리에게 사랑을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아직은 불행히도 아픈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어쩌면 치료법이나 약이 개발되려면 아직 멀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당신은 릴리를 사랑하고 릴리도 당신을 사랑해요. 둘 중 하나를 떼어놓는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것이 당신의 십자가, 당신이 무언가에 대한 벌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당신과 릴리가 이미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지 기억해보세요. 건강한 아이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딸은 아프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병은 영혼의 냉담함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병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말해줄게요. 이것은 제 인생, 저와 어머니의 인생 이야기예요. 제 아버지는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하셨고 어머니 몰래 병원에 숨어 계셨어요. 2다리를 잃으셨기 때문이에요. 제 어머니는 6월 21일 토요일부터 23일 월요일까지 아내로 계셨어요. 그 후 아버지는 전선으로 떠나셨어요. 어머니는 전쟁 내내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1949년이 되어서야 모스크바 근교의 장애인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그곳에 가셨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다리가 없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냐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어요.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믿으셨어요. 제가 태어났고 그 후 여동생 2명이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법을 배우셨어요. 어머니 생신 때 직접 구두를 만들어 주셨어요. 마치 동화 장화 신은 고양이에서 고양이가 여왕에게 자신의 주인 오크사나를 위해 장화를 구걸했던 것처럼요. 어머니는 자신의 구두가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부모님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수 있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러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릴리의 코에 입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이곳에 와야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엠마와 릴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은 계속됩니다. 네, 쉽지 않지만 삶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삶입니다.